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가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소환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꾸려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준비기일을 엽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심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처리한 6개 쟁점 법안에 국무회의 상정을 보류했습니다. 이번 주 시한까지 숙고한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첫 거래일인 어제 국내 주식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대거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코스피는 하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또 올랐습니다. 북한군과 러시아군의 연합부대가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받아 200명이 숨졌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숨진 북한군이라며 시신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오늘 아침 전국 곳곳에 영하권 추위가 이어집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면서 추위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1일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의 2차 소환 통보에 응할 경우 현직 대통령 사상 첫 검찰 조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내란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1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지난 15일 윤 대통령이 검찰의 1차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자 두 번째 소환장을 보낸 겁니다. 검찰은 이번에도 대통령실에 공문을 보내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구체적인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실제로 윤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검찰 조사가 이뤄지게 됩니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마라톤 회의를 거쳐 검찰의 공개 소환에 어떻게 대응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 소환이 이뤄진다면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필요한 만큼 소환 일정이 공개되는 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만큼 조사에 임할지 뿐만 아니라 검찰에 출석하면서 직접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로 이뤄진 공조수사본부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일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또 윤 대통령 등 사건 일부를 공수처로 이첩했는데 체포영장 신청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회색 차량 한 대가 대통령실 앞에 도착하고 사람들이 줄지어 민원실로 들어갑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등이 꾸린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대통령실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 출석 요구서 제출을 시도했습니다. 18일 10시 공수처로 출석하시라고 지금 출석 요구서에는 기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비서실은 직무정지된 대통령의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는 것이 비서실의 업무인지 알 수 없다며 수령을 거부했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공조부는 이미 등기 우편도 발송해 요구서 전달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검경이 번갈아 윤 대통령 소환 조사를 요구하는 가운데 계속 거부할 경우 대통령 체포나 구속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경찰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한 건 역시 윤 대통령 등 강제 구인 가능성을 열어둔 조치로 해석됩니다. 경찰은 영장 반려 가능성이 있는 검찰 대신 공수처 검사를 통해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이처럼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가 동시에 윤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하면서 조사가 어디서 이뤄질지도 관심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출석을 만약 한다면 친정인 검찰 조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럴 경우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연희 기자입니다. 수사권 주도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가 동시에 윤 대통령 소환에 나서면서 이제 선택권은 윤 대통령에게 넘어가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느 쪽을 선택하든 논란은 남습니다. 친정인 검찰에 출석할 경우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박세현은 윤석열 총장 시절에 대검 국제협력단장입니다. 다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윤석열과 호흡을 맞추던 사람입니다. 반면 공수처는 수사 역량 부족 지적이 이어져 온 데다 내란죄에 대한 기소 권한 자체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꼽힙니다.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국회에서 이미 받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욕심 때문에 지금 신속한 수사를 방해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 요청대로 검찰이 사건을 이첩해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한다 해도 기소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결국 검찰 몫이 되는 겁니다. 앞서 대국민 담화에서 내란죄 수사 자체가 부당하다는 취지를 밝힌 윤 대통령이 앞으로도 조사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지 관심이 높은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수사기관의 이례적인 이중 소환의 문제점을 지적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12.3 내란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이 하루 만에 풀려났습니다. 민간 경찰이 현역 군인을 긴급 체포한 건 법에 어긋난다며 검찰이 제동을 건 건데 경찰은 유감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은 기다렸다는 듯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들이닥쳤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2분 만이었습니다. 장관님으로부터 지도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당일 오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고 계엄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습니다. 국회 봉쇄 작전이 성공했다면 정보사 최정예 체포조는 곧장 정치인 체포 작전에 돌입했을 겁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정보사가 계엄 준비 단계부터 깊숙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문 사령관과 포고령 초안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민간 경찰이 현역 군인을 체포한 건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에 위반된다며 문 사령관에 대한 긴급 체포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체포를 승인했습니다. 특수단은 검찰의 불승인에 유감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경찰은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내란죄의 수사 주체라며 수사권과 재판권은 별개인데도 재판권의 이유로 검찰이 긴급 체포를 승인하지 않은 건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수단은 문 사령관을 석방한 뒤에도 추가 조사를 이어가며 의지를 드러냈지만 앞으로 비슷한 사유로 다른 현역 군인들에 대한 경찰 수사에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특수단 관계자는 공조수사에 나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통해 문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곽정근 특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연이어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빨리 윤 대통령 소환에 나설 수 있었던 것도 핵심 공모자들의 신병을 확보한 덕분으로 풀이됩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을 구속했습니다. 오늘 심사에서 어떤 부분 소명하실 예정인가요? 국민 모든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보다 앞서 707 특임단과 3공수, 9공수 여단을 동원했던 곽종근 육군 특전사령관 역시 구속됐습니다. 외부 위협으로부터 국회를 지키는 임무인 줄 알았다거나 끄집어내라는 지시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예하부대의 국회 봉쇄를 지시하고 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을 막으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을 지휘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가장 먼저 구속됐고 이 사령관이나 곽 사령관과 함께 이른바 한남동 공관회동 3인방으로 꼽히던 핵심 인물인 여인영 국군 방첩사령관도 지난 14일부터 구속 상태로 수사받고 있습니다. 계엄 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역시 구속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계엄군 지휘관들의 신병이 사실상 모두 확보된 건데 검찰이 이례적으로 빨리 윤 대통령 소환에 나설 수 있었던 것도 이 덕분으로 풀이됩니다.
정점을 향한 기초조사를 마무리한 검찰은 의혹의 정점이자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피의자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준비 기일을 오는 27일로 지정했습니다. 사건을 이끌어 나가는 주심은 정형식 재판관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주 금요일인 오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시간인데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어 윤 대통령 출석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제1차 변론 준비 기일을 12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로 지정한다. 애초 헌재는 원칙에 따라 사건을 이끌어 나가는 주심 재판관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취재 결과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을 맡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 재판관은 현재 재임 중인 헌법재판관 6명 가운데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인물입니다. 이와 관련해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탄핵 사건 4건을 주심으로 맡고 있는 재판관을 배제한 상태에서 무작위 전자배당을 실시했다며 재판관 모두가 대등하게 탄핵 심리에 참여하는 만큼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재판관 회의에서 일정을 정리한 헌재는 이제 심판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10명 남짓한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렸고 윤 대통령에게 답변서 제출도 요구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정원 9명 가운데 3명이 공석이라는 점은 심판 절차의 변수로 꼽혔는데 헌재는 지금 상태로도 심리와 변론이 모두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열릴 국무회의엔 관련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는데 거부권 행사 시한인 이번 주까지는 어떻게든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현재 거부권 대상이 된 법안은 모두 6건입니다. 지난달 야당 주도로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이른바 농업4법과 국회법, 국회 증언감정법입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탄핵 소추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정식 요청하였고 이 요청은 지금도 유효한 상황입니다. 6개 법안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입니다. 또 다른 쟁점 법안은 내란 특검법과 4번째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입니다. 아직 정부에 이송되지 않아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지만 정가에선 이달 말이나 내년 초쯤 결정의 순간이 다가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무대행은 교과서적으로 보면 현상 유지 관리가 주 업무이고 현상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이들 법안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또 다른 갈등 요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과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입니다.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신다면 제2요구권 행사하실 수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부는 일단 해당 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대신에 여야와 더 소통하고 관련자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한인 21일까지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나든 여야의 반발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이종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뒤 친윤계를 중심으로 한 책임론 공세를 받아온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결국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탄핵 찬성을 여전히 후회하지 않는다며 마지막까지 뜻을 굽히지 않았는데 이로써 국민의힘은 또 한 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앞두게 됐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탄핵안 가결 직후에도 대표직 유지 의사를 밝혔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이틀 만에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사퇴했습니다. 최고위원들 줄사퇴로 지도부가 무너지면서 더 이상은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한 겁니다.
한 전 대표는 지지자들에게 고개를 숙이면서도 탄핵이 아닌 이 나라에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퇴 배경이 된 탄핵 찬성을 후회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과 비상계엄 선포 모두 여전히 옹호할 수 없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한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것처럼 오해받는 것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해낸 이 위대한 나라와 그 국민을, 보수의 정신을, 우리 당의 빛나는 성취를 배신하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정당화되지는 않을 거라며 견제의 말도 남겼는데 한 전 대표가 국회를 나서는 길에 함께한 지지자 일부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2020년 당 출범 이후 6번째, 윤석열 정부 들어서만 5번째 비대위 체제를 겪게 됐습니다. 탄핵 비대위인 만큼 당내 경험 많은 인사가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이 중진들 사이에서는 모였지만 총의로 비대위원장 후보군을 추려내지는 못했습니다. 구체적 인물은 거론된 게 없습니다. 다만 어떤 조건, 어떤 평판, 그리고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이 와야 된다. 8년 만에 다시 탄핵의강 앞에 선 국민의힘은 비대위 출범으로 수습에 첫 발을 떼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싸늘해진 여론을 되돌릴 수 있을지가 비대위의 최대 난제가 될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틀 만에 국민의힘 대표직에서 물러난 한동훈 전 대표가 당내 친한계 의원 10여 명과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한 참석자는 정치 얘기는 처음부터 하지 말자고 선을 그었다며 서로 격려하는 차원의 자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대표가 의원들을 향해 담담하고 단단하게 하자는 말을 남겼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거듭 제안했습니다. 경제와 민생만이라도 협의체를 만들자고 거듭 압박을 했는데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벌써 대통령 노름에 빠진 거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뒤 열린 첫 지도부 회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정안정과 민생 회복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동의했다며 여당의 국정안정협의체 참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모든 논의의 주도권은 국민의힘이 가져도 좋으니 국민의힘도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당을 향한 총구를 거두지는 않았는데 국민의힘이 광적인 행위를 옹호하고 윤 대통령을 되살려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내란이 진행 중입니다.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인사들을 만나 한국에 투자할 기회라며 탄핵 정국 속 경제교류 방안을 논의하는 등 경제 외교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사실상 지도자 이미지 구축을 위한 행보란 분석인데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벌써 대통령 노름에 빠진 거냐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가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이 되려 재판을 늦추고 있다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사법부의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의원총회 결의문도 채택하는 등 사법 리스크를 고리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해 온갖 꼼수를 써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은 첫 상견례 자리를 정하는 데도 신경전을 벌이는 등 주도권 싸움이 한창입니다. 탄핵 정국과 국정공백 우려 속 상대당의 힘을 빼려는 수싸움은 더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내일 만납니다. 권대행은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오후 민주당 대표실에서 상견례를 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대행은 여야 의정 협의체 등을 논의할 거냐는 질문에는 안건 제한은 없지만 상견례 자리인 만큼 덕담 수준에서 끝나지 않겠느냐고 답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이제 한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미 관계의 불확실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자칫 이 한국이 트럼프 2기 전 세계 압박의 시범 케이스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한국 국정의 책임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불명확성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한국의 탄핵 사태와 관련해 여전히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 어떤 정책을 펼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탄핵 사태로 트럼프 측과의 접촉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트럼프는 좌충우돌하던 일기 때와는 달리 철저한 준비를 하고 백악관에 들어서게 됩니다. 관세 칼날을 일방적으로 휘두르려면 신뢰할 만한 위협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혼란 상태의 한국을 시범 케이스 삼아 관세 폭탄을 투하해 본보기를 보이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미 취임 100일이 아닌 100시간 만에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많은 정책이 발표될 거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It could have to do with troops in Korea. It could have to do with tariffs. It could have to do with the CHIPS Act. It could have to do with a whole bunch of things. And there's nobody at home in Korea. There's nobody there. 트럼프의 보편 관세 공약에 사상 최대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 상황이 맞물려 10% 이상 관세 부과는 확실하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주미 대사관은 탄핵 소추안 가결 직후 긴급 회의를 열고 트럼프 2기 출범에 대비한 분야별 현안 등을 점검했습니다. 트럼프의 대화 상대가 확정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한국에 드리워지는 불안의 크기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재집권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과 민간 인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소통 창구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현재 트럼프 측과 소통 문제에 있어서 정치적인 동력이 조금 떨어진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충격 속에서도 4일 연속 상승하던 코스피가 장중 거세진 외국인 매도세에 밀리며 2,490선을 내줬습니다. 이번 주에 있을 미국의 정책금리 결정을 앞두고 경계심에 외국인 매도세가 커졌고 또 그에 따라 원달러 환율도 한때 1,438원까지 상승했습니다. 류한홍 기자입니다. 5일 연속 상승하는 듯했던 코스피가 장중에 2,500선 아래로 내려가며 결국 2,488.97로 마감했습니다. 5일 연속 순매도를 했던 외국인은 장중에 4,700억 원 이상 순매도 규모를 키웠고 이로 인해 코스피는 5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시장에선 오는 18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정책금리 결정을 앞두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계심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1월부터는 동결로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 속도가 주춤해질 것이라는 어떤 기대, 그런 것들이 원화의 약세, 달러 강세로 나타나면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어떤 매도 압력을 좀 더 키웠지 않았나라고 좀. 코스닥 시장에선 외국인이 1,000억 원 이상 순매도를 했지만 개인이 2,000억 원 이상 순매수로 맞서 지수가 5일째 상승했습니다. 외국인 매도세는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쳐 1,430원 초반에서 출발한 환율은 한때 1,440원에 근접한 1,438.2원까지 상승했습니다. 환율 상승은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 매도를 부추길 뿐만 아니라 수입 물가와 내수 경기, 설비 투자에도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대외 신인도 자회를 통해서 국내 수출업 기업들의 외화 자금 조달 비용을 상승을 시켜 기업들의 투자 부진, 이에 따른 성장 하락 국면을 악순환적으로 만들게 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계엄 충격에 요동친 환율이 미 연준의 금리 결정에 따라 다시 요동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환율을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은 불안합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8년 만에 다시 탄핵 정국을 맞닥뜨리면서 연말 송년회 등 모임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 시장에 먹구름이 짙어지는 분위기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관공서와 공공기관들이 밀집한 서울 중구의 삼겹살집입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단체 예약 취소 건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10대건 정도 됩니다. 한 4, 50명, 6, 70명 단위로 회사 사정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면 시국이 좀 안 좋아서 저희가 취소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식당가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집회 인파가 몰리며 카페나 편의점 등의 매출은 올랐지만 저녁 장사를 주로 하는 식당들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예약 취소건이 조금 생기기 시작해서 사실 지금 12월에 좀 많이 영업을 해야 되는 이 시즌에 조금 취소건이 생겨서 실제 지난주 자영업자 500명을 조사해봤더니 절반가량이 단체 예약 취소 등의 피해를 봤다고 응답했습니다. 문제는 연말 특수가 사라지는 건 물론이고 경기가 얼어붙는 현상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소비자 심리지수는 5달 동안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을 의미하는 10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난달 향후 경기 전망 지수가 1년 중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전국 불안 여파로 내수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탄핵안 가결 뒤 열린 첫 긴급 경제관계 장관 회의에서 소상공인에 힘을 보태달라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모임과 행사를 진행하여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물가로 가뜩이나 침체한 경기 속에 연말 특수마저 빼앗긴 자영업자들은 찬바람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법원이 지난달 한국 피자헛에 대해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승인했지만 회사와 채권자 사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 피자헛은 법원의 회생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수백억 원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금을 사적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임원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이 어제 채권 돌려받기 의혹을 받고 있는 증권사들과 거래한 다른 증권사 8곳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13일 밤 9시쯤 양주시 삼숭동의 복권방에서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가 구속돼 조사받고 있습니다. 2년 전 인천에서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이른바 청년 빌라왕이 연루된 사건과 관련해 120억 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공범 5명이 2심에서 모두 징역 형량을 감형받았습니다. 어제 낮 12시 40분쯤 경기 용인시 포고급의 한 도로에서 50대 남성 A씨가 1톤 트럭과 캠핑카 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메타버스 게임 속에서 5.18 시민군을 북한군으로 묘사하며 5.18 왜곡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등학생 2명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검찰이 장애가 있는 생후 일주일 된 신생아를 살해한 혐의로 30대 친모를 구속 상태로 친부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네, 경북 예천에서 도로를 달리던 택시가 대형 크레인을 들이받은 뒤 불이 나면서 4명이 다쳤습니다. 서울 문정동과 또 경북 김천에 있는 건물에서 불이 나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여러 명이 대피했습니다. 밤사이에 있었던 사고 소식 김평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진 택시 주변으로 소방관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도로 위에 쓰러져 있는 승객들에 대한 구급 조치도 한창입니다. 경북 예천군 용국면에 왕복 4차선 도로를 달리던 택시가 2차로에 세워져 있던 대형 크레인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기사와 승객 등 4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골절이라든지 그런 증상으로 해서 의식이 없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택시에 불까지 나 차량을 모두 태운 뒤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고장으로 2차로에 멈춰서 있던 크레인을 택시가 미처 발견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문정동에선 17층짜리 건물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당시 건물 안에 있던 24명이 구조됐고
350명은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48대와 인력 197명을 투입해 2시간여 만에 불을 모두 껐습니다. 경북 김천시 어모면에 있는 코오롱 생명과학 김천 제2공장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직원 1명이 연기를 흡입했고 7명은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5시간 2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은 소방은 불을 모두 끄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충남 청양군에 있는 닭농장과 경기 양주에 있는 양동농장에선 각각 올해 11번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두 농장에서 기르던 닭과 돼지를 매몰 처분하고 인접 지역의 관련 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과 전투를 벌여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팻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16일 북한군이 쿠르스크에서 전투에 참가했고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징후가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 당국이 북한군의 교전과 사상자 발생을 공식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고한 주도권을 쥐고 있다며 미국의 미사일 배치에 맞서서 미사일 제한을 풀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러 군사 협력도 강화되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연합은 북한군 파병에 관여한 김영복 등 북한 고위 관리들을 제재 명단에 추가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전합니다. 북한군과 러시아군 연합부대 소속 200명이 전사했다는 우크라이나 측 주장이 나온 날, 푸틴 대통령은 국방부 확대회의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확고한 전략적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에만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마을 189곳을 점령했다는 겁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서방이 러시아를 레드라인으로 몰아가고 있어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중단거리 미사일을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배치하려 한다며 그 위협에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Если США приступят к развертыванию таких систем, то все наши добровольные ограничения нами будут сняты. 이에 맞서 국제사회는 대러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러시아 군사 지원에 연루된 북한 김영복, 노광철 등 개인 54명과 함께 기관과 법인 30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은 러시아 내 북한군을 지휘하고 있고 노광철 국방상도 이번 파병에 직접 관여했다는 설명입니다. We've been together on this with Ukraine and we will continue as long as it takes. 미국 정부 역시 김영복과 리창호 정찰총국장을 포함해 러시아에 대한 군사 지원과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 관련 새로운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10개국과 EU는 같은 날 공동 성명을 내고 북러 군사협력을 규탄하며 경제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지를 재확인하면서 북러 밀착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전날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 10만 6,500달러대를 넘어 하루 만에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미 동부 시각 오후 1시 30분 기준 비트코인의 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4.52%가 상승한 10만 7,846달러에 거래됐습니다. 비트코인의 상승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전략적 비축 기금을 추진할 것이라는 언급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 SK온과 미국 포드자동차의 배터리 생산 합작법인 블루오벌 SK에 대한 14조 원 규모의 정책 지원 자금 대출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블루오벌 SK는 총 110억 달러, 우리 돈 15조 8천억 원 이상을 투자해 켄터키와 테네시주에 공장을 3개를 짓고 있으며 이번 대출 승인으로 미국 내 배터리 생산 공장 구축은 계획대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정권 인수팀이 전기차의 보조금 폐지 등 지원을 대폭 축소하고 배터리 소재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트럼프 인수팀이 전기차와 충전소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중국산 자동차와 부품, 배터리 소재 차단을 강화하는 방안을 권고하는 내용의 내부 문건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문건을 보면 인수팀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근거한 최대 7,500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폐지할 것을 요구해 미국 내 전기차 판매와 생산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네, 오늘의 경제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배정 계획을 확정합니다. 정치 불안에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퍼지면서 재정을 조기에 투입해서 경기 둔화 속도를 늦추기 위한 계획이 나옵니다. 통계청이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국인 규모와 또 한국에서의 생활을 분석한 통계를 발표합니다. 2023년 5월 기준 국내 상주 외국인은 역대 최대 수준인 143만 명으로 10명 가운데 9명인 86.4%가 월 평균 임금이 200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탄핵 정국으로 경제계가 불확실성에 휩싸인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과 경제 4단체장이 오늘 국회에서 만납니다. 이 자리에서 경제계는 전국 안정과 함께 반도체 특별법 등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할 전망입니다. 이어 오늘 오후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경제단체, 자동차, 배터리 업계 등과 비상전략회의를 가집니다. 안 장관은 전국 상황과 관계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밤사이 서쪽 지방에 내리던 눈비는 모두 잦아들었는데요. 다만 전남 서해안은 오늘 오전까지, 제주도는 오후부터 강수구름이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추위 속 내린 눈비가 얼어붙어 미끄럼 사고가 우려됩니다. 출근길 안전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현재 영동 북부에는 건조경보가, 그 밖에 동해안과 일부 수도권에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영동과 경북지방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예년 이맘때 초겨울 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3.1도, 청주 영하 1.1도, 부산 영상 3.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강한 한기가 밀려오며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도, 광주와 대구 7도에 그치겠고요. 중부지방은 영하권 체감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는 어제 대통령실에 보낸 공문을 통해 오는 21일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대통령 측과 조율하고 있는데 실제로 대통령이 2차 소환에 응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대표로 하는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검찰과 경찰 수사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아직 출석에 응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은 아닌 만큼 검찰과 경찰, 또 공수처는 만약의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경찰과 공수처가 참여한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게 소환을 알린 날, 검찰 특수본도 2차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양측이 경쟁적으로 대통령 소환 조사를 요청하자 대통령도 변호인단을 구성해 본격 대응에 나섰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통보받은 날짜에 출석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듭 조사에 불응한다면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도 법원이 발부한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는 없는 만큼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의지는 있죠. 저희들 충분히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조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앞서 대통령은 검찰의 첫 소환 통보에 불응하면서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변호인단 윤곽이 잡힌 만큼 또 다른 이유를 들며 조사에 불응하면 신병 확보 가능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서에는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적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검찰과 경찰 모두 윤 대통령이 내란 사태의 정점에 있다고 보고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신귀혜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서에 내란죄 1호,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윤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 피의자라고 밝혀왔지만 내란 혐의의 정점으로 윤 대통령을 지목한 것으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떤 혐의로 출석입니까? 내란죄와 직권남용죄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도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데 이어 출석 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 과정을 직접 챙긴 정황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계엄 선포 전 경찰 수장을 불러 장악할 기관 등 지시 문건을 건네고 선포 이후에도 군과 경찰에 직접 전화해 의원 등의 체포를 지시했다는 진술이 잇따랐습니다. 결국 검경 모두 윤 대통령을 내란 사태의 정점에 있다고 보고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 전 장관을 상대로 국무회의 당시 상황은 물론 또 앞서 비상계엄을 알았는지도 조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지난 9일 경찰이 공식 출석을 요구한 뒤 일주일 만입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내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경찰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국무회의 당시 상황과 경찰 인력 배치와 관련해 논의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의 충암고 서울대 후배로 측근으로 분류되는 만큼 사전에 계엄 사실을 알았는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에 출석해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하신 거고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측면에서 이해돼야 되고 또 계엄 직후인 지난 4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민정수석 등과 대통령 안가에서 회동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경찰은 이 전 장관 외에도 지난 3일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7명을 조사했고 고발되지 않은 경우에도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선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오는 27일로 지정했습니다. 헌재는 변론 준비 기일을 통해 수사기관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헌재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모든 탄핵 사건 가운데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올해 헌법재판소에 들어온 8번째 탄핵 사건인데요. 언제쯤 결론이 내려질지 관심인 가운데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붙은 사건 번호는 2024 헌나 8입니다. 탄핵권에 붙는 헌나 사건 부호를 감안할 때 올해 들어온 8번째 탄핵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서부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까지 올해 접수된 7건에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손준성 검사 사건까지 줄줄이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접수 순서에 따라 상당 시간 이후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를 일축했습니다. 다른 사건들보다 먼저 심리하겠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탄핵심판 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한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180일 안에 사건을 처리한다는 내부 규정을 떠나 심리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내년 4월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한다는 점도
헌재가 심판을 더욱 빨리 진행할 것이라는 분석에 힘을 실어주는 부분입니다. 7명에서 그 탄핵 심판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국민들이 어떤 납득하기 어려운 점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 조속히 변론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서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라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헌재가 심판을 정지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닌 헌재의 재량인데다 헌재가 신속한 심판 의지를 드러낸 만큼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민생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천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처음으로 찾은 민생 일정은 중견기업 행사입니다. 이 자리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엔 여야가 없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정협의체 제안에도 긍정적인 취지로 답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첫 민생 일정으로 찾은 곳은 중견기업의 날 행사입니다. 이 자리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중견기업을 성장 사다리라며 일자리 창출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중견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1.3%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출의 18%를 기록하고 있고 고용과 매출의 14% 내외를 차지하면서 매년 25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또 중견기업 성장을 위해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과 관련해 상속세 유예 등을 포함한 정부 예산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는 여야와 정부 사이의 협치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국정 안정엔 여야가 따로 없다며 국정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정의 안정에는 여야, 정부, 국회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아마도 이러한 그 여야 정치권 국회의장 모두 포함하는 하나의 그런 그 협의 그러한 그 체가 저는 발족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선 일정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실 경제수석으로부터 첫 업무를 보고받으면서 민생 관련한 첫 일정으로 경제에 거듭 방점을 뒀습니다. 그러면서 비상 시기를 의식해 국무조정실과 진행한 확대 간부 회의에선 언행을 유의하라는 당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기간 계속될 임무를 어떻게 행사할지 한덕수 권한대행의 행보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제2요구안 이른바 거부권을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 등 이른바 농업사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은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만큼 숙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여당 사령탑으로 재임하던 5개월간 윤 대통령과 차별화된 목소리를 내면서 갈등의 골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결국 탄핵 국면에서 지도부 붕괴로 이어졌는데 대표직에서 물러난 한 전 대표가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출마를 결정하게 될지도 주목됩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권에 등판한 건 총선 대비로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에 임명된 지난해 12월. 법무부 장관에서 곧바로 여당 총선을 지휘하는 수장 자리에 올랐지만 취임 직후부터 용산 대통령실과 파열음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을 비롯한 여권 발악제에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까지 받은 겁니다.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한 전 대표. 비대위원장 사퇴 2달여 만에 전당대회 출사표를 던지며 당권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62.8% 과반을 웃도는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된 뒤에도 줄곧 내세운 건 변화와 쇄신이었습니다. 미래로 가는 첫날은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변화의 시작, 함께합시다. 물론 대통령과 갈등의 골은 비대위원장 때보다 더 깊어졌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 반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입장 등 국면마다 용산과는 다른 목소리를 냈고 김 여사 의혹을 두고 인적 쇄신과 사과, 특별 감찰관 임명 등을 요구하면서 당정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달았습니다. 친윤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당원 게시판 비방글 작성 의혹으로 곤욕을 치른 것도 잠시, 비상계엄 사태로 계파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위헌, 위법한 계엄을 막겠다며 계엄 해제 표결을 주도했고 탄핵에는 오락가락 입장을 번복하다가 끝내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저는 당론으로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탄핵안 가결 뒤에도 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책임론이 거세게 제기됐고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 사퇴로 한동훈 체제는 무너졌습니다. 다만 한 전 대표는 사퇴 당일 지지자들을 만나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차기 대권 도전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나라가 잘 되게 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 전 대표가 유력 대권 주자로 평가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비상계엄 국면에서 원내 장악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낸 가운데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 다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외교 안보 기조에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통일부가 지난 12일 대북전단 살포단체에 사실상 활동 자제를 요청한 사실이 김영호 장관의 국회 보고로 공개됐습니다. 김 장관은 현재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대북전단 문제를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누를 수 없다며 전단 살포를 묵인했던 기존 태도에서 크게 달라진 겁니다.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다양한 긴장 요인들을 점검하고 지난 12일 전단 단체들에게 신중한 판단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정국의 우발적인 남북 긴장을 유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읽히는데 야당은 만시지탄이라면서도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계엄 사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을 두곤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외교부에선 지난 5일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대통령실 자료가 조태열 장관 모르게 일부 외신에 비공식 배포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비상계엄은 헌법주의자이자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누구보다 숭배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내린 결단이다. 맞습니까? 조 장관은 자신은 일관되게 계엄에 반대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무너진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야당과도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요한 고비마다 국회의 협조 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할 때는 주저하지 않고 협조를 요청하고 국민의힘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돼 정상 외교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의 외교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외교 장관의 외교 같은 건 더욱더 적극적으로 펼쳐야 되고. 여당 소속 김석기 외통위원장은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단정한 민주당 의원 발언을 취소하라고 요구하다 야당과 충돌했고 결국 회의는 파행됐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12월 17일) 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국민일보입니다. 계엄 선도부터 탄핵안 가결, 그리고 그 후폭풍까지 상황이 어떻게 시시각각바뀌나 2주 정도 TV뉴스 계속 틀어놓은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 결과 OTT 시청 시간이 줄줄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신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드라마보다 기막힌 현실의 연속이었던 계엄 탄핵 정국 앞에서 OTT 업체들이 주춤했다고요. 12월 첫째 주 주요 5개 OTT사의 총 시청 시간은 모두 줄었습니다.
대신 시청자들이 뉴스 채널로 옮겨간 걸로 추정됩니다. 업계 1위 넷플릭스의 시청 시간은 직전주보다 4%가 줄었고요. 프로야구 중계로 승승장구하던 티빙의 시청 시간은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주요 OTT사의 시청 시간이 이렇게 동시에 뚝 떨어진 건 엔데믹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다만 OTT에서 제공하는 계엄이나 쿠데타 소재 드라마, 영화를 찾는 이들은 많았습니다. 탄핵 소추안 가결로 불안정성이 어느 정도는 해소된 만큼 OTT 업계는 시청 시간 회복을 노리고 있습니다. 오는 26일 공개되는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2 등 대형 신작들로 홍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다음 동아일보입니다. 퇴직연금을 깨서 집을 산 사람이 작년에 3만 4천 명이었습니다. 노후자금을 깬 건데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한 사람 대부분은 주택자금 마련이 목적이었습니다. 내용 자세히 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중도 인출 사유를 먼저 볼까요? 52.7%가 주택 구입 목적이죠. 주거 임차, 그러니까 전월세 보증금 마련 목적이 27.5%입니다. 즉, 주택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퇴직연금을 깬 사람이 10명 중 8명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사람은 지난해 63,783명, 2019년부터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다시 늘어났습니다. 해당 인원과 중도 인출 금액 모두 역대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본격적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30대와 4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고금리가 길어지는 상황, 이자율이 높은 시중은행 대출보다 퇴직연금에 손을 대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풀이할 수 있겠죠. 다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이들이 노후 자금난에 빠질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도 신문은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입니다. 빨간 우체통이 40년 만에 바뀌게 됐습니다. 손편지가 사라지는 시대에 맞춰서 다시 태어난 건데요. 한쪽은 소포 배달, 또 한쪽은 환경 보호를 할 수 있게끔 다목적 통으로 변신한다고 합니다. 우체통의 변천사를 보니까 역사의 흔적이 보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빨간 우체통이 등장한 건 1984년이었습니다. 입구가 둘 달린 우체통이 기존에 있었지만 우편물 구분용이었는데요. 이제는 우편 소포 접수와 폐 물품 회수를 모두 담당하는 에코 우체통이 도입됐습니다. 왼쪽에는 우편물뿐 아니라 작은 소포까지 넣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른쪽은 폐의약품과 폐커피 캡슐 수거용입니다. 폐의약품은 일반 봉투에 넣으면 되고요. 단 원두 찌꺼기를 뺀 알루미늄 캡슐만 전용 봉투에 담아서 넣어야 한다고 합니다. 손편지가 자취를 감춰가는 시대지만 우체통은 새롭게 변신해서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형 에코 우체통은 올 연말까지 서울에 90여 개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마지막 한국일보입니다. 한국 소아청소년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내용입니다. 소아청소년에서 비만과 당뇨병이 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 비만율을 따져보니까 우리나라가 동북아 4개 나라 중에 1위였습니다. 2022년 기준 한국 소아청소년의 과체중과 비만 유병률이 얼마나 나오는지부터 보겠습니다. 남학생은 43%, 여학생은 24.6%였습니다. 타이완과 중국, 일본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게 나타난 겁니다. 특히 한국 학생들은 체중 양극화가 가장 심하다고 합니다. 정상 체중과 과체중은 줄고 저체중과 비만군은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상 체중의 비율도 동북아 4개국 중에 가장 낮습니다. 소아청소년 비만 증가는 고혈압과 당뇨병 등 합병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유행을 거치면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도 1.2에서 1.4배가 늘었고요. 중증도도 높아졌습니다. 당뇨병은 평생 관리가 필요한 무서운 병이라 무엇보다 건강한 생활 습관이 중요하죠. 밀가루와 인스턴트 식품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니까 가급적 피하시고요. 정제 탄수화물보단 복합 탄수화물, 또 불포화 지방산과 섬유소 위주로 식단을 짜는 게 좋습니다. 자녀의 몸무게로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은 당장 오늘 아침 식사 준비할 때부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2월 17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시리아에서 축출돼 러시아로 망명한 바샤르 알 아사드가 자신은 어쩔 수 없이 러시아로 향한 거라며
반군을 테러리스트 집단으로 지칭했습니다. 그러나 반군은 과도 정부 구성에 속도를 내면서 외교 무대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시리아의 철권 통치자였던 아사드가 반군의 공세에 러시아로 망명한 뒤 처음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대통령실 텔레그램 계정에 성명을 올려 시리아를 떠난 건 계획된 게 아니었다며 반군을 피해 이동한 러시아 기지도 공격을 받자 러시아가 대피할 것을 요청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일한 선택지는 테러에 맞서 계속 싸우는 것뿐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리아 시민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هلا هن عم يقولوا انه ما تخلى عن منصبه وما تخلى عن شعبه، هو عن شعبه متخلي من زمان، مو من هلا، من لما جوعهم وسجنهم وموتهم وشردهم ويتمهم، هذا كله ما تخلى عن شعبه، يعني الشعب الفهمان من زمان لازم يعرف انه هو متخلي عنه من زمان. 과도 정부 대변인은 아사드 정권은 끝났다고 못 박으며 시리아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فأنا أقول أن هناك تواصلات على الصعيد السياسي رفيعة المستوى بما يعود يعني بما يخدم مصالح الشعب السوري ويعزز نقاط القوة لدى هذه الإدارة الجديدة. 이런 가운데 반군 수장 아메드 알샤라를 만난 UN 시리아 특사는 아사드 정권 때 시리아에 부과된 제재가 해제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보통 군복을 입은 모습으로 노출되던 알샤라가 UN 특사와 면담 자리엔 셔츠와 재킷 차림으로 등장한 것도 눈길을 끕니다. 이슬람 무장 세력 지도자의 이미지를 벗고 온건한 통치 세력으로서 정상적 외교 활동에 나선다는 뜻을 내세우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을 만난 손정희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이 미국에 1,000억 달러, 우리 돈 143조 6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재계가 발빠르게 트럼프 잡기에 나선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식 전 미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이에 반해 한미 정상외교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과 나란히 등장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이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4조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My confidence level to the economy of the United States has tremendously increased with his victory. President Trump is a double down president. I'm going to have to double down, you know, $100 billion and 100,000 jobs. 앞으로 4년에 걸쳐 인공지능, AI 인프라 투자에 나선다는 건데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엔 2,000억 달러를 투자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I'm going to ask him right now. Would you make it $200 billion? My promise is 100, but you know he's now asking to do more. I think with your leadership, my partnership with you, with your support, I will try to make it happen.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현지 시각으로 15일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고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아내 아키에 여사를 마러라고 리조트에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당선 뒤 첫 기자회견에서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Yes, I'd love to see the Prime Minister, and we will do that. I actually sent him a book and some other things. That happened before the inauguration day? It could, if they'd like to do that, I would do that. Yeah. 일본 재계와 정계가 트럼프 2기 출범에 앞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탄핵 정국으로 리더십 공백이 불가피한 우리나라의 대미 정상외교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전기차 보조금 폐지와 전 세계의 배터리 소재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을 제한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동원도 검토하고 있는데 국내 자동차 업계에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우리나라 SK용과 미 포드 자동차의 배터리 생산 합작 법인에 14조에 육박하는 정책자금 대출을 최종 승인한 가운데 트럼프 2기에 대출이 이루어질지 불투명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출근길 YTN 날씨입니다. 현재 시각 6시 44분인데요. 서울 기온은 영하 3.1도로 어제 그리고 예년과 비슷한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밤사이 서쪽 지방에 내리던 눈비는 모두 잦아들었는데요. 다만 추위 속 내린 눈비가 얼어붙어 미끄럼 사고가 우려됩니다. 출근길 보행자 안전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다만 전남 서해안은 오전까지, 제주도는 오후부터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청주 영하 1.5도, 광주 영상 2.9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출발합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강한 한기가 남하하며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도, 춘천 4도에 그치겠고요. 중부지방은 영하권 체감 추위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다시 충남 서해안에서 눈비가 시작돼 내일은 호남과 제주 산간, 울릉도 독도에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또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곤두박질하며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현재 영동 북부에는 건조경보가, 그 밖에 동해안과 일부 수도권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 영동과 경북지방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어 산불 등 화재 사고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뉴스타트 3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